서울의 심장부, 대한민국에서 가장 호화로운 스카이엘 웨딩홀은 오늘 밤 그 명성에 걸맞은 광경을 연출하고 있었다. 천장에서는 수천 개의 스와로브스키 크리스탈로 이루어진 샹들리에가 은하수처럼 빛을 쏟아냈고, 버진 로드를 따라 늘어선 순백의 장미 기둥에서는 매혹적인 향기가 부드럽게 퍼져나갔다. 이곳에 모인 사람들은 단순한 하객이 아니었. 정재계의 거물들, 언론사 사주들, 그리고 대한민국 1%를 구성하는 상류층 인사들이었다. 그들의 값비싼 옷과 보석들은 샹들리의 빛을 받아 더욱 찬란하게 빛났고, 공기 중에는 성공과 권력의 향기가 짙게 배어 있었다. 오늘은 YR그룹의 최연소 회장이자 냉철한 카리스마로 재계의 판도를 바꾼 남자 강지훈의 결혼식이었다. 그의 옆에 설 신부는 경쟁사인 SJ코퍼레이션 오 회장의 외동딸 오수진이었다. 두 거대 기업의 결합은 단순한 결혼을 넘어 대한민국 경제 지도를 새로 그릴 거대한 사건으로 여겨졌다. 언론은 이 결혼을 세기의 결합이라 칭하며 며칠 동안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단상 위 순백의 턱시도를 입은 강지훈은 조각상처럼 완벽한 모습으로 서 있었다. 칠흑 같은 머리카락은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정돈되어 있었고, 날카로운 턱선과 깊이를 알 수 없는 검은 눈동자는 그가 왜 얼음 황제라 불리는지를 증명하는 듯했다. 그는 아무런 감정도 내비치지 않은 채 하객들을 무심하게 훑어볼 뿐이었다. 그에게 이 결혼은 사랑이 아닌 YR그룹의 미래를 위한 가장 완벽한 전략적 선택이었다. 사랑이라는 감정은 5년 전 그가 자신의 손으로 직접 끊어내고 심장 깊은 곳에 묻어버린 지 오래였다. 그의 옆에 선 오수진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신부의 모습을 하고 있었다. 수억 원을 호가하는 다이아몬드 티아라 아래로 환한 미소가 떠나지 않았다. 그녀는 승리자였. 수많은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마침내 강지훈이라는 남자를, 그리고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손에 넣었다. 그녀는 만족스러운 눈빛으로 지훈의 팔짱을 끼며 마치 여왕처럼 하객들의 부러움 섞인 시선을 즐기고 있었다. 주례사가 낭독되고 분위기는 절정으로 치닫고 있었다. 신랑 강지훈 군은 신부 오수진 양을 아내로 맞아 평생을 사랑하고 존중할 것을 맹세합니까? 강지훈의 입술이 천천히 열렸다. 그의 낮고 차가운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장내에 울려 퍼지려는 바로 그 순간이었다. 콱 마치 천둥이라도 친 듯 웨딩홀의 육중한 정문이 거칠게 열렸다. 하객들의 시선이 모두 소리가 난 곳으로 일제히 쏠렸다. 결혼식의 완벽한 흐름을 깨뜨린 무례한 침입자에 대한 불쾌감과 호기심이 뒤섞인 눈빛들이었다. 문 앞에는 한 여자가 서 있었다. 그녀는 화려한 드레스 대신 단정한 아이보리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요란한 장신구 하나 없이 긴 생머리를 자연스럽게 늘어뜨린 모습은 이 호화로운 공간과는 어울리지 않는 소박함이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녀에게서 눈을 뗄 수 없었다. 그녀의 존재감은 홀 안에 그 어떤 화려함보다도 강렬했. 깊은 슬픔과 강인한 결의가 공존하는 눈동자는 단상 위의 한 남자 강지훈을 향해 고정되어 있었다. 하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누구지? 저 여자는 초대받지 않은 손님 같은데. 경호원들은 뭘 하는 거야? 하지만 사람들의 진짜 충격은 그 다음에 이어졌다. 여자의 양옆으로 작은 아이 4명이 그녀의 손을 꼭 잡고 서 있었기 때문이었다. 남자아이 둘, 여자아이 둘. 양 4살 정도로 보이는 아이들은 겁을 먹은 듯 엄마의 뒤에 숨으려 하면서도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거대한 호란을 두리번거렸다. 그리고 하객들 중 누군가가 숨을 헉 하고 삼켰다. 저 아이들. 설마. 웅성거림은 순식간에 침묵으로 바뀌었다. 얼음처럼 차가운 침묵. 아이들의 얼굴 때문이었다. 내 아이의 얼굴은 모두 달랐지만 하나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의 눈매, 오똑한 콧날, 굳게 담은 입술은 단상 위에 서 있는 신랑 강지훈을 놀랍도록 빼닮아 있었다. 마치 그의 어린 시절을 그대로 복제해 놓은 4개의 미니어처 같았다. 단상 위의 강지훈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의 검은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일어난 듯 격렬하게 흔들렸다. 5년, 그가 애써 지우고 잊었다고 스스로를 기만했던 시간이
그녀의 등장과 함께 현실로 돌아왔. 그녀의 이름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소리가 되어 나오지 않았다. 윤서연. 그의 심장을 난도질하고 사라졌던, 그의 유일했던 사랑이자 지독한 상처였던 이름. 그녀가 어떻게 여기에? 그리고 저 아이들은 대체? 지훈 씨 옆에 있던 오수진이 날카롭게 소리치며 그의 팔을 붙잡았다. 그녀의 얼굴은 분노와 모욕감으로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완벽했던 그녀의 결혼식, 그녀의 인생 최고의 순간이 정체불명의 여자와 아이들에 의해 산산조각 나고 있었다. 저 여자 누구야? 당장 끌어내. 경호원들 뭐하고 있는 거야? 오수진의 고함 소리에 정신을 차린 경호원들이 우왕좌왕하며 여자에게 다가가려 했다. 하지만 윤서연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오직 강지훈만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그에게 묻고 있었다. 정말 나를, 그리고 우리의 시간을 모두 잊었느냐고. 서연은 아이들의 손을 더욱 굳게 잡았다. 아이들은 엄마의 긴장감을 느꼈는지 칭얼거리는 대신 더욱 엄마에게 몸을 기댔다. 그녀는 천천히, 하지만 망설임 없는 걸음으로 버진 로드를 걷기 시작했다. 순백의 장미와 하객들의 경악, 어린 시선 사이를 가로지르는 그녀의 발걸음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또각, 마치 사형장으로 향하는 죄인의 발걸음 같기도 했고, 모든 것을 심판하러 온 여신의 행차 같기도 했다. 홀 안의 모든 카메라 플래시가 일제히 그녀에게 터졌다. 기자들은 이 엄청난 특종을 놓치지 않으려는 듯 미친 듯이 셔터를 눌러댔다. 세기의 결혼은 이제 세기의 스캔들로 변모하고 있었다. 강지훈은 움직일 수 없었다. 그의 머릿속은 혼돈 그 자체였다. 5년 전 그녀는 왜 떠났는가? 그에게 상처만 남기고 배신감에 몸서리치게 만들고 차갑게 돌아섰던 그녀였다. 그는 그녀를 증오했다. 그녀를 증오함으로써 겨우 살아남을 수 있었다. 그런데 지금 그녀가 자신의 아이들을 데리고 나타났다. 그의 아이들이라고 주장하는 듯한 얼굴을 한 아이들을. 멈춰. 강지훈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분노와 혼란이 뒤섞인 목소리였다. 윤서연은 단상 몇 미터 앞에서 걸음을 멈췄다. 그녀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그를 바라볼 뿐이었다. 그녀의 침묵은 그 어떤 절규보다도 더 크게 강지훈의 심장을 압박했다. 윤서연, 네가 어떻게? 강지훈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다. 그때 서연의 옆에 있던 남자아이 하나가 용기를 내어 입을 열었다. 아이는 강지훈을 올려다보며 아직 발음이 서툰 목소리로 물었다. 엄마, 저 아저씨가 우리 아빠예요. 아이의 순진한 질문은 거대한 폭탄이 되어 웨딩홀 전체를 강타했다. 하객들은 이제 경악을 넘어 충격에 빠졌다. 오수진은 비명을 지를 듯 입을 막았고 그녀의 부모인 오 회장 부부의 얼굴은 흑빛이 되었다. 강지훈의 어머니인 윤 회장은 충격에 쓰러질 듯 비틀거렸다. 모든 시선이 강지훈에게로 향했다. 그는 이제 선택해야 했다. 이 모든 것을 부정하고 그녀를 미친 여자로 몰아붙일 것인가? 아니면 자신의 과거와 어쩌면 자신의 혈육일지도 모르는 아이들의 존재를 인정할 것인가? 윤서연은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림없이 단단하고 명료했다. 강지훈 씨, 오랜만이네요. 그녀의 차분한 인사는 앞으로 닥쳐올 거대한 폭풍의 서막을 알리는 고요함이었다. 그녀는 복수를 위해 온 것이 아니었다. 동정을 구걸하기 위해 온 것도 아니었다. 그녀는 단지 잃어버린 진실을 되찾고 자신의 아이들에게 아버지를 찾아주기 위해 이 전쟁터에 직접 발을 들인 것이었다. 그리고 그 전쟁의 첫 번째 포성은 이미 울렸다. 엄마, 저 아저씨가 우리 아빠예요. 아이의 천진난만한 목소리가 샹들리에의 크리스탈을 떨리게 할 만큼 날카롭게 정적을 갈랐다. 그 질문은 강지훈의 심장에 보이지 않는 칼이 되어 밝혔다. 그는 아이의 얼굴에서 자신의 어린 시절을 보았다. 부정할 수 없는, 지독하게도 선명한 자신의 흔적. 그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다. 수많은 MA 협상 테이블에서도, 수조원이 오가는 이 사회에서도 단 한 번도 흐트러진 적 없었던
그의 이성이 마비되는 순간이었다. 그때 윤서연의 차분한 목소리가 그의 혼란을 파고들었다. 강지훈 씨, 오랜만이네요. 그 목소리에 강지훈은 간신히 정신을 차렸다. 그는 눈앞의 여자를 노려보았다. 증오와 그리움, 분노와 연민이 뒤섞인 혼란스러운 눈빛이었다. 하지만 그는 강지훈이었다. YR그룹의 총수. 그는 감정에 휩쓸리는 대신 상황을 통제하는 법을 먼저 떠올렸다. 김비서. 그가 나직하게 부르자 그림자처럼 대기하고 있던 김비서가 즉시 단상으로 뛰어올라왔다. 회장님, 보안팀, 당장 홀을 통제해. 기자들 전부 내보내고 촬영 장비 전부 압수해. 오늘 찍힌 사진, 영상 하나라도 외부로 유출되면 책임자들 각오해야 할 거야.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위기 상황에서 발휘되는 그의 리더십은 여전했다. 김 비서는 짧게 고개를 숙이고 이니어에 쉴 새 없이 명령을 내리기 시작했다. 순식간에 수십 명의 검은 양복 경호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기자들을 막아서고 하객들을 출구로 안내하기 시작했다. 웨딩홀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잠깐만요. 이건 말도 안 돼. 세기의 특종을 놓칠 순 없어. 기자들의 아우성과 카메라 플래시가 번개처럼 터졌지만 YR그룹의 정예보안팀은 그들을 효율적으로 제압했다. 그 사이 강지훈은 단상에서 내려와 윤서연에게 다가갔다. 그의 걸음에는 분노가 서려 있었다. 그는 그녀의 팔을 거칠게 붙잡으려 했다. 따라와. 여기서 할 얘기 아니야. 하지만 윤서연은 그의 손길을 피해 반걸음 물러섰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녀는 더 이상 5년 전 그의 말 한마디에 울고 웃던 순진한 여자가 아니었다. 아니요. 강지훈 씨. 그녀는 그를 회장님이 아닌 그의 이름으로 불렀다. 그 친밀하면서도 단호한 호칭에 지훈의 미간이 좁혀졌다. 비밀스러운 대화는 필요 없어요. 제 요구는 아주 간단하고 이 모든 사람들이 증인이 되어주면 더 좋고요. 뭐 내 아이들이에요. 서연은 아이들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홀 안에 있는 모든 이들의 귀에 똑똑히 들릴 만큼 힘이 있었다. 그리고 당신 아이들이기도 하죠. 이걸 증명하기 위해 공개적인 유전자 검사를 요구합니다. 공개적인 유전자 검사. 그 단어의 장르는 다시 한번 술렁였다. 이것은 돈을 요구하는 단순한 협박이 아니었다. 그의 모든 것을 걸고 진실을 밝히겠다는 피할 수 없는 선전포고였다. 미쳤어. 이 여자가 정말 미쳤구나. 이성을 잃은 것은 오수진이었다. 그녀는 웨딩드레스 자락을 움켜쥐고 서연에게 달려들 듯 소리쳤다. 어디서 굴러먹던 여자인지 모르겠지만 돈이 목적인 거 알아 그래. 얼마면 돼? 1억 10억 말만 해. 내 결혼식 망친값까지 톡톡히 쳐줄 테니까 당장 그 더러운 애들 데리고 꺼져. 오수진의 저속한 말에 윤서연의 눈빛이 순간 차갑게 빛났다. 하지만 그녀는 맞서 소리치지 않았다. 대신 경멸이 담긴 눈으로 오수진을 위아래로 훑어볼 뿐이었다. 그 침묵의 경멸이 오수진을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다. 아이들에게 사과하세요. 오수진 씨. 뭐라고 더럽다는 말. 취소하라고요. 당신 같은 사람이 함부로 입에 담을 수 있는 아이들이 아니에요. 윤서연의 단호한 태도에 오수진은 말문이 막혔다. 강지훈은 두 여자 사이에 흐르는 팽팽한 긴장감을 느끼며 머리가 깨질 듯한 두통을 느꼈다. 그는 이 모든 상황을 최대한 빨리 그리고 조용히 끝내고 싶었다. 좋아. 유전자 검사 해주지. 강지훈이 결단을 내렸다. 그는 이것이 현재로서는 최선의 방법이라 판단했다. 검사 결과가 친자로 나오든 아니든 일단 이 미친 상황을 수습하고 여론을 통제할 시간을 버는 것이 중요했다. 하지만 공개적으로는 안 돼. 내 변호사를 통해. 아니요. 윤서연은 그의 말을 단칼에 잘랐다. 공개적으로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지켜보는 앞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YR그룹의 회장님이 뒤에서 어떤 일을 꾸밀지 제가 어떻게 믿죠? 5년 전처럼 말인가요? 5년 전이라는 말은 비수가 되어 강지훈의 가슴에 밝혔다. 그의 눈동자가 격렬하게 흔들렸다. 그녀는 알고 있었던 건가? 그리고 두 번째 요구입니다.
서연은 잠시 숨을 고르고 마지막 쐐기를 박았. 검사 결과 아이들이 당신의 친자로 밝혀지면 즉시 법적인 절차를 밟아 아이들을 당신의 호적에 올려주세요. YR그룹의 후계자로서 받아야 할 모든 권리와 상속 지분을 법적으로 보장해달라는 뜻입니다.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그녀는 단순히 아이들의 존재를 알리러 온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전쟁을 하러 온 것이었다. 아이들의 미래를 걸고. 강지훈과 그의 제국을 상대로 강지훈은 대답 대신 입술을 깨물었다. 그의 머릿속에서 수만 가지 경우의 수가 계산되고 있었다. 그녀의 요구를 받아들일 경우의 파장, 거부할 경우의 위험. 어느 쪽도 YR그룹에게는 치명타였다. 윤서연은 그의 대답을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목적을 달성했다. 세상에 폭탄을 던졌고 이제 그 폭탄이 터지기를 기다리면 되는 것이었다. 제 연락처는 김 비서님께 전달해 두겠습니다. 그럼 좋은 소식 기다리겠습니다. 회장님. 그녀는 강지훈에게 가볍게 목례를 하고는 망설임 없이 몸을 돌렸다. 아이들의 손을 잡고 들어올 때와 마찬가지로 당당하게 버진 로드를 걸어나갔다. 아수라장이 된 웨딩홀과 충격에 빠진 사람들, 그리고 산산조각, 난세기에 결혼식을 등 뒤로 한 채 저 여자 잡아 그냥 보내면 어떡해. 오수진이 울부짖었지만 아무도 윤서연을 막지 못했다. 그녀의 기세에 압도당했기 때문이었다. 그녀가 웨딩홀 문을 나서자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수백 명의 기자들이 하이에나처럼 달려들었다. 강지훈 회장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강지훈 회장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오늘 결혼식에 나타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윤서연은 쏟아지는 질문과 카메라 플래시 세례 속에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았다. 그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저 아이들을 품에 꼭 안고 미리 준비된 검은색 세단을 향해 묵묵히 걸어갈 뿐이었다. 그녀의 침묵은 오히려 더 큰 파장을 일으켰다. 그녀와 네 아이의 이미지는 그 자체로 수백 개의 기사보다 더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었다. 차가 떠나고 웨딩홀 안에는 무거운 침묵과 패배감만이 남았다. 결혼식은 완전히 끝났다. 오수진은 결국 웨딩드레스 차림으로 주저앉아 오열했고 그녀의 아버지 오 회장은 핏기 없는 얼굴로 강지훈을 쏘아보았다. 강 회장.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해야 할 걸세. 강지훈의 어머니 윤 회장이 비틀거리며 아들에게 다가왔다. 그녀의 우아하게 치장된 얼굴은 증오로 이그러져 있었다. 그 천박한 것 감히 이곳에 나타나 지훈아. 저 아이들은 절대 내 아이가 아니야. 저 여자가 돈을 노리고 버린 수작이야. 가족들의 비난과 원망 속에서 강지훈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텅 빈 버진 로드를 바라보았다. 몇 분 전 윤서연이 아이들의 손을 잡고 걸어나갔던 그 길을 그의 심장은 차갑게 식어 있었지만 머릿속은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회전하기 시작했다. 그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법무팀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나다.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잘 들어. 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혼란의 흔적이 없었다. 다시 YR그룹의 냉철한 지배자로 돌아온 것이다. 첫째, 언론을 통제해 윤서연에 대한 모든 기사를 막고 긍정적인 기사든 부정적인 기사든 내 허락 없이는 한 줄도 나가지 못하게 해. 둘째, 대한민국 최고의 유전자 검사 기관을 섭외해 가장 빠르고 가장 정확하고 그 어떤 조작도 불가능한 곳으로. 셋째, 윤서연이라는 여자에 대해 다시 조사해 지난 5년간의 모든 행적, 주변 인물, 자금 출처까지 먼지 하나까지 사사치 털어내. 수화기 너머에서 법무팀장의 긴장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회장님, 유전자 검사는 공개적으로 진행하시겠습니까? 강지훈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차갑게 대답했다. 그래. 그녀가 원하는 대로 가장 성대하고 가장 공개적인 방식으로 진행해. 이건 단순한 진실 공방이 아니야. 전쟁이다. 그리고 전쟁에서는 이기는 놈이 정의가 되는 법이니까. 그는 전화를 끊었다. 윤서연. 그녀는 변했다. 하지만 그 역시 변했. 5년 전에 그는 사랑에 눈이 멀어 배신당했지만
지금의 그는 그 무엇도 믿지 않는 얼음 황제였다. 그는 그녀가 던진 전쟁의 도전을 정면으로 받아들이기로 결심했다. 그 끝이 파멸일지라도 서울 외곽의 한적한 동네. 윤서연의 소박한 빌라하는 밖에 세상과 단절된 듯 고요했다. 최고급 호텔의 화려함도 수백 개 카메라의 번쩍임도 이곳에는 존재하지 않았다. 거실에는 아이들의 작은 장난감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었고 벽에는 아이들이 직접 그린 삐뚤빼뚤한 가족 그림이 붙어 있었다. 그림 속에는 활짝 웃는 엄마와 4명의 아이들이 손을 잡고 있었다. 아빠의 자리는 비어 있었다. 아이들은 지친 몸을 뉘고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건희, 하윤, 민준, 서아, 4개의 작은 숨소리가 서연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음악이었다. 그녀는 아이들의 이마를 하나하나 쓸어주며 곤히 잠든 얼굴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오늘 아이들이 겪었을 혼란과 두려움에 가슴이 미어지는 듯했다. 하지만 그녀는 후회하지 않았다. 이것은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관문이었다. 거실 창문으로 스며드는 희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 그녀의 시선은 낡은 원목 서랍장으로 향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서랍을 열어 가장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작은 상자를 꺼냈다. 상자 안에는 빛바랜 사진 한 장이 들어있었다. 6년 전 남산 타워 아래에서 찍은 사진이었다. 사진 속에서 앳된 얼굴의 그녀와 지금보다 조금 더 부드러운 미소를 띤 강지훈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었다. 그때의 강지훈은 얼음 황제가 아니었다. YR그룹의 후계자라는 무거운 왕관 아래서 버거워하면서도 그녀 앞에서만큼은 평범한 남자가 되고 싶어 했던 사람이었다. 기억의 파편들이 거친 파도처럼 그녀의 머릿속을 덮쳤다. 6년 전 가을. 서연아, 나 가끔은 그냥 다 버리고 도망치고 싶어. 작은 떡볶이 가게.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테이블 앞에서 지훈이 말했다. 수천만 원짜리 맞춤 정장 대신 평범한 니트를 입은 그는 영락없는 대학생 같았다. 그는 YR그룹의 후계자라는 사실을 숨기고 평범한 회사원인 척 그녀를 만났다. 그녀는 그의 배경이 아닌 그의 고독한 눈빛과 따뜻한 마음에 끌렸다. 왜요? 모두가 부러워하는 자리잖아요. 서연이 웃으며 묻자 그는 씁쓸하게 고개를 저었다. 그 자리에 앉기 위해선 나 자신을 버려야 해. 감정 없는 기계가 되어야 하고 모든 인간관계를 손익으로 계산해야 하지. 어머니는 항상 그렇게 말씀하셨어. 그게 YR의 주인이 되는 길이라고. 그는 서연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했다. 하지만 너를 만나고 나서 처음으로 다른 삶을 꿈꾸게 됐어. 그냥 너랑 이렇게 떡볶이 먹고 주말에 영화 보고 평범하게 사랑하면서 사는 삶. 내가 회장 자리에 오르면 모든 걸 안정시키고 나면 우리 그렇게 살면 안 될까? 그의 눈빛은 진심이었다. 서연은 그 눈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그의 돈이나 명예를 원한 것이 아니었다. 그저 그의 곁에서 그의 안식처가 되어주고 싶었다. 두 사람은 소박한 미래를 약속하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연인이었다. 하지만 그들의 행복은 신기루처럼 짧았다. 지훈이 그룹의 경영권을 안정시키기 위해 전면에 나서는 순간 그들의 관계는 누군가에게는 제거해야 할 장애물이 되었다. 5년 전 그날 차가운 공기가 감도는 YR그룹 회장실. 강지훈의 어머니이자 YR그룹의 실질적인 안주인인 윤 회장이 SJ코퍼레이션의 오 회장과 마주 앉아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복잡한 서류들과 두 회사의 미래에 대한 청사진이 놓여 있었다. 결국 두 회사가 합병에 가까운 협력을 하기 위해선 지훈이와 수진이의 결혼만큼 확실한 건 없지요. 오 회장이 탐욕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윤 회장은 우아하게 찻잔을 내려놓으며 답했다. 물론입니다. 다만 한 가지 걸림돌이 있습니다. 그녀는 책상 서랍에서 사진 몇 장을 꺼내 테이블 위로 밀었다. 지훈과 서연이 다정하게 찍은 사진들이었다. 지훈이가 요즘 만나는 아이입니다. 근본도 없는 집안의 평범한 아이죠. 저런 아이가 YR의 안주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젊은 시절에 불장난 같은 거겠지요. 정리하는 게 어렵겠습니까? 윤 회장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걸렸다. 정리해야죠. 가장 완벽하고 가장 깨끗하게
지훈이가 스스로 그 아이에게 등을 돌리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사랑은 때로 가장 큰 증오의 씨앗이 되기도 하니까요. 그들의 대화는 두 젊은이의 사랑을 난도질하는 잔인한 계획의 시작이었다. 그들은 사람의 마음을 사업적 거래의 제물로 여기는데 아무런 죄책감도 느끼지 않았. 며칠 후 강지훈은 어머니에게서 서류 봉투 하나를 받았다. 봉투 안에는 서연이 낯선 남자와 카페에서 웃으며 이야기하는 사진과 그녀의 가족 통장으로 거액의 돈이 입금된 내역서가 들어있었다. 사진 속 남자는 윤 회장이 고용한 배우였고 돈은 지분 투자라는 명목으로 위장된 함정이었다. 이게 다 뭡니까? 네가 눈이 멀어 진실을 보지 못할까 봐 내가 사람을 좀 썼다. 저 아이 처음부터 네 돈을 보고 접근한 거다. 뒤로는 다른 남자를 만나며 양다리를 걸치고 너에게서는 돈을 뜯어내고 있었어. 이게 저 아이의 실체다. 지우는 믿을 수 없었다. 그가 알던 서연은 그럴 사람이 아니었다. 하지만 사진과 입금 내역이라는 증거는 그의 이성을 흔들었다. 사랑이 깊었던 만큼 배신감의 상처는 더 깊게 파고들었다. 그의 심장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같은 시각 윤서연은 한 호텔 카페에서 윤 회장과 마주 앉아 있었다. 윤 회장은 그녀 앞에 돈이 든 봉투와 서류 몇 장을 내려놓았다. 이게 뭐죠? 지훈이와 헤어지게 이 돈은 위자료라고 생각하고 여기 각서에 서명해 앞으로 2번 다시 지훈이 앞에 나타나지 않겠다고. 서연은 충격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제가 왜 그래야죠? 저희는 사랑하는 사이예요. 사랑 착각하지 마라. 아가씨. 윤 회장은 비웃음을 흘렸다. 내 존재가 지훈이의 앞길을 막고 있어. 너 같은 아이 때문에 YR그룹의 미래가 걸린 중대한 프로젝트가 흔들리게 둘 순 없다. 네가 계속 고집을 부린다면 내 부모님이 운영하시는 작은 가게가 어떻게 될지, 네가 사랑한다는 지훈이가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어떤 고통을 겪게 될지는 장담 못해. 잔인한 협박이었다. 서연은 부모님과 지훈을 자신 때문에 불행하게 만들 수 없었다. 그녀는 결국 눈물을 머금고 각서에 서명했다. 그날 밤 그녀는 지훈에게 아무 말도 남기지 않은 채 짐을 싸서 사라졌다. 지훈은 그녀의 침묵을 배신에 대한 인정으로 받아들였다. 그렇게 두 사람의 사랑은 잔인한 오해와 음모 속에서 산산조각났. 모든 것을 버리고 도망치듯 도착한 작은 바닷가 마을. 서연은 그곳에서 비로소 자신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절망 속에서 찾아온 작은 생명은 그녀가 살아갈 유일한 이유가 되었다. 하지만 몇 주 후 병원에서 들려온 소식은 그녀를 다시 한번 충격에 빠뜨렸다. 산모님, 놀라지 마세요. 아기집이 4개입니다. 내 쌍둥이예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혼자서 한 아이를 키우는 것도 막막한데 4명이라니. 그녀는 병원 복도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다. 하지만 뱃속에서 느껴지는 희미한 태동은 그녀를 다시 일으켜 세웠다. 그녀는 결심했다. 이 아이들을 위해서 괴물이 되어서라도 세상을 살아내겠다고. 지난 5년은 전쟁과도 같았다. 그녀는 낮에는 식당에서 서빙을 하고 밤에는 데이터 분석 아르바이트를 하며 닥치는 대로 돈을 벌었다. 아이들을 재우고 난 뒤에는 독학으로 재무와 법률을 공부했다. 언젠가 아이들에게 아빠의 존재를 알려주고 그들의 정당한 권리를 찾아주기 위해서였다. 그녀의 연약했던 마음은 네 아이의 엄마라는 이름 아래 강철처럼 단단해졌다. 서연은 상자를 닫고 서랍 깊숙이 다시 넣었다. 사진 속 행복했던 연인의 모습은 이제 과거의 신기루일 뿐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강지훈이라는 남자를 사랑하지 않았다. 그에 대한 감정은 5년의 세월 동안 모두 마모되어 사라졌다. 지금 그녀의 심장을 뛰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 그녀의 4 아이들이었다. 창밖이 서서히 밝아오고 있었다. 아이들이 하나둘 잠에서 깨어나 엄마를 찾았다. 엄마. 서연은 환하게 웃으며 아이들을 품에 안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과거의 슬픔이나 미련이 남아있지 않았다. 오직 앞으로의 전쟁을 치러낼 강인한 전사의 결의만이 빛나고 있었다. 그녀의 전쟁은 잃어버린 사랑을 되찾기 위함이 아니었다. 세상에 버려졌던 4개의 작은 생명에게 그들의 뿌리를 찾아주고
당당한 세상의 일원으로 살아갈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이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었다. 강지훈의 결혼식이 파국으로 끝난 다음 날, 대한민국은 전례 없는 스캔들로 들끓었다. 모든 신문 일면과 방송사, 메인 뉴스는 윤서연이라는 이름으로 도배되었다. YR그룹의 막강한 언론 통제력 아래 기사들의 논조는 약속이라도 한 듯 일관적이었다. 세기의 결혼식 파탄낸 미스터리 여성. 5년 전 거액받고 합의 이별, 단독 입수 윤서연. 과거 YR그룹으로부터 수십억 원 수령 확인, 전문가 분석, 전형적인 부유층, 상대 블랙메일. 아이들 내세운 악질적 범죄. 기사들은 5년 전 윤서연이 윤 회장에게서 받은 돈을 합의금으로 포장했고 그녀를 아이들을 이용해 한몫 단단히 챙기려는 파렴치한 여자로 매도했다. YR그룹 홍보팀은 익명의 관계자 인터뷰를 흘리며 강지훈 회장은 과거의 인연에 대한 도의적 책임감으로 금전적 지원을 했으나 상대방이 악의적으로 이를 이용했다는 입장을 퍼뜨렸다. 여론은 순식간에 윤서연에게 등을 돌렸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댓글창은 그녀를 향한 원색적인 비난과 욕설로 가득 찼다. 같은 시각 YR그룹 본사 펜트하우스 회의실. 강지훈은 차가운 얼굴로 홍보팀장의 보고를 받고 있었다. 회장님, 현재까지 여론전은 성공적입니다. 80% 이상의 대중이 윤서연을 계획적으로 접근한 꽃뱀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주가도 소폭 하락했으나 동정 여론이 형성되며 빠르게 안정세를 되찾고 있습니다. 법무팀장이 말을 이었다. 유전자 검사기관은 국내 최고 권위의 K바이오 연구소로 섭외했습니다. 검사 과정은 언론에 투명하게 공개하여 우리가 진실을 감추려 하지 않는다는 인상을 심어줄 것입니다. 만약 친자가 아니라고 나올 경우 즉시 명예훼손과 공갈 협박 혐의로 역고소할 준비도 마쳤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한 시나리오대로 흘러가고 있었다. 강지훈의 제국은 이 작은 위기를 가볍게 짓누르고 다시 견고해질 터였다. 그는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다. 수고했어. 계속해서 윤서연을 압박해 스스로 지쳐 나가떨어지게 만들어 그는 윤서연이 이 거대한 미디어의 파도 앞에서 버티지 못하고 곧 무너져 내릴 것이라 확신했다. 그녀는 그가 알던 대로 감정적이고 연약한 여자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지난 5년이 그녀를 어떻게 바꾸어 놓았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서울의 한 낡은 오피스텔, 윤서연의 임시 사무실이었다. 이곳은 YR그룹의 화려한 회의실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초라했다. 벽에는 화이트보드가 걸려 있고 그 위에는 언론사들의 관계도와 여론 동향 그래프가 복잡하게 그려져 있었다. 서연아, 이대로는 안 돼. 온 세상이 너를 악녀로 만들고 있어. 우리도 반박 성명을 내든 기자회견을 하든 뭐라도 해야지. 최민혁 변호사가 답답하다는 듯 소리쳤다. 그는 서연의 대학 동기이자 유일하게 그녀의 과거를 알고 있는 친구였다. 그는 이번 사건을 맡아달라는 서연의 부탁에 한달음에 달려와 주었다. 하지만 노트북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윤서연은 침착했다. 그녀는 쏟아지는 악성 댓글과 기사들을 훑어보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데이터 분석가로서의 능력을 10분 발휘하여 여론의 흐름, 키워드의 변화, 대중의 감정 동요를 수치화된 데이터로 분석하고 있었다. 미녀가, 지금 저들이 원하는 게 바로 그거야. 우리가 감정적으로 반응해서 진흙탕 싸움을 벌이는 거. 거대 언론사를 등에 업은 YR그룹과 정면으로 싸우는 건 계란으로 바위치기야. 그럼 어쩔 건데 이렇게 손 놓고 당하고만 있을 거야. 서연은 마침내 노트북을 덮 최민혁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도 냉철하고 명민하게 빛나고 있었다. 아니, 우리는 그들의 방식으로 싸우지 않아. 우리는 진실이라는 작은 바늘로 그들의 거짓이라는 거대한 풍선을 터뜨릴 거야. 한 번에 하나씩 가장 아픈 곳을 골라서. 그녀는 화이트보드 앞으로 걸어가 싱글맘 커뮤니티와 주식투자 포럼이라는 단어에 동그라미를 쳤다. 언론은 그들의 편이지만 대중은 달라. 특히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과 기업의 비윤리적 경영에
민감한 소액주주들은 우리 편이 되어줄 수 있어. 그날 오후 최민혁 변호사의 이름으로 법무법인의 공식 입장문이 배포되었다. 내용은 아주 간결했다. 의뢰인 윤서연 씨는 현재 무분별한 억측과 인신공격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론의 허위 보도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을 것이며 오직 공정하고 투명한 유전자 검사 결과를 기다릴 뿐입니다. 진실은 곧 밝혀질 것입니다. 이성적이고 차분한 대응이었다. YR그룹의 자극적인 폭로전과 대비되며 일부 대중들에게 뭔가 다른 사정이 있는 것 아닐까 하는 의문을 심어주기에 충분했다. 그리고 바로 그날 밤 진짜 반격이 시작되었다. 대한민국 최대 육아 커뮤니티인 맘스 다이어리에 장문에 글이 하나 올라왔다. 제가 아는 서연이라는 동생 이야기입니다. 라는 제목의 글이었다. 작성자는 익명이었지만 글의 내용은 지극히 상세하고 진솔했다. 글에는 윤서연이 지난 5년간 내 쌍둥이를 홀로 키우며 겪었던 눈물겨운 사연이 담겨 있었다. 낡은 빌라에 살며 아이들 병원비를 벌기 위해 하루에 3가지 아르바이트를 하고 밤에는 아이들을 재우고 공부를 했다는 이야기. 그리고 단 한 번도 누구에게 손을 벌리거나 아이들의 아빠를 원망한 적이 없었다는 내용이었다. 글과 함께 서연이 시장에서 아이들을 업고 장을 보는 모습, 아이들과 함께 낡은 놀이터에서 환하게 웃는 모습이 담긴 흐릿한 사진 몇 장이 첨부되었다. 이 글은 순식간에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켰다. 수천 개의 댓글이 달리고 다른 커뮤니티로 무섭게 퍼져나갔다. 기사만 보고 욕했는데 이게 사실이면 정말 대단한 엄마네요. 애넷을 혼자 5년이나. 상상만 해도 끔찍하다. YR그룹이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거 아니야. 돈만 노렸으면 진작에 나타났겠지. 왜 하필 결혼식 날이었을까? 오죽 억울했으면 그랬을까? 여론의 방향이 미세하게 바뀌기 시작했다. YR그룹이 만들어낸 탐욕스러운 꽃뱀의 이미지에 균열이 가고 억척스럽고 강한 싱글맘이라는 새로운 이미지가 더 씌워지기 시작했다. 동시에 국내 최대 주식 투자 포럼에도 의미심장한 분석글이 올라왔다. YR그룹, SJ코퍼레이션 합병에 석연치 않은 점이라는 제목의 글은 5년 전 두 회사의 합병 논의가 급물살을 타던 시점과 윤서연이 갑자기 사라진 시점이 정확히 일치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리고 만약 내 쌍둥이가 강지훈 회장의 친자로 밝혀질 경우 YR그룹의 상속 구도와 지배구조에 엄청난 지각 변동이 일어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글은 강지훈 개인의 스캔들을 YR그룹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경영권 분쟁의 문제로 확장시켰다. 이 작은 바늘들은 YR그룹이라는 거대한 풍선의 가장 약한 부분들을 정확히 찔렀다. 대중의 감성과 투자자들의 이성, 윤서연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공략한 것이었다. 다음 날 아침, YR그룹 회의실의 분위기는 어제와 완전히 달랐다. 회장님, 온라인 여론 동향이 심상치 않습니다. 특히 주부층과 2040 남성 투자자들 사이에서 동정론과 음모론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홍보팀장의 얼굴에는 초조함이 가득했다. 강지훈은 태블릿 PC로 직접 인터넷 여론을 확인했다. 불과 하루 전만 해도 자신을 옹호하던 댓글들 사이로 이제는 진실을 요구하고 자신을 비난하는 목소리들이 섞여 있었다. 그는 맘스 다이어리에 올라온 글과 아이들과 함께 있는 윤서연의 사진을 보았다. 사진 속 그녀는 화장기 없는 얼굴에 지친 기색이 역력했지만 그 어떤 여배우보다도 강렬한 존재감을 뿜어내고 있었다. 강지훈은 미간을 찌푸렸다. 그는 이 모든 것이 윤서연의 머리에서 나왔다고는 믿고 싶지 않았다. 분명 그녀 뒤에 누군가 조력자가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최민혁 변호사, 그자에 대해 알아봐. 네. 회장님, 최 변호사는 윤서연과 대학 동기이며 인권 변호사로 활동해온 인물입니다. 특별한 배우는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배우가 없다면 이 모든 전략이 오롯이 윤서연, 그녀 혼자서 꾸몄다는 말인가? 강지훈은 처음으로 자신이 상대를 잘못 봤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다. 이것은 돈으로 막을 수 있는 단순한 스캔들이 아니었다. 이것은 그의 오만함과 과거의 업보를 겨냥한 치밀하게 설계된 전쟁이었다. 그리고 그 전쟁의 주도권은 이제 서서히 그에게서
그녀에게로 넘어가고 있었다. 온 국민의 시선이 유전자 검사 날짜에 쏠려 있는 가운데 강지우는 예상치 못한 국면에 봉착했다. 윤서연 측의 영리한 여론전으로 인해 그는 냉혈한 체벌과 상처 입은 아버지라는 미묘한 경계선 위에 아슬아슬하게 서게 되었다. YR그룹의 위기관리팀은 그의 이미지를 쇄신할 카드가 필요했다. 회장님, 검사 전에 아이들과 개인적으로 만나는 자리를 만드는 것이 좋겠습니다. 홍보팀장이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우리가 먼저 손을 내미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아버지로서의 도리를 다하려는 노력을 대중에게 어필하는 거죠. 만남 자체는 비공개로 하되 이후에 자연스럽게 소스를 언론에 흘리는 겁니다. 강지우는 마뜩자는 표정으로 서리만 뒤적였다. 아이들. 그 단어는 이제 그에게 혼란 그 자체였다. 사진과 영상으로만 보던 아이들. 자신을 쏙 빼닮았다는 그 아이들을 직접 마주할 자신이 없었다. 하지만 그는 이것이 현재의 교착 상태를 타개할 유일한 전략적 선택이라는 것을 알았다. 알았어. 자리를 마련해 윤서연에게도 통보하고 그는 결국 허락했다. 다만 비즈니스적 결정일 뿐 아버지로서의 호기심이나 애정 같은 감정은 아니라고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며칠 후 청담동의 한 고급 키즈 카페. 강지우는 카페 전체를 통째로 빌렸다. 약속 시간보다 30분 먼저 도착한 그는 어색한 표정으로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의 지시로 배달된 장난감들이 카페를 가득 메우고 있었다. 아이 키만한 거대한 변신 로봇, 수백 개의 인형이 들어있는 인형의 집, 최신형 드론과 전동 자동차까지 마치 장난감 백화점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했다. 그는 아이들이 이런 것들을 보면 기뻐하며 달려들 것이라 생각했다. 관계를 쌓는 가장 쉬운 방법은 그가 가장 잘하는 방식인 물질적 제공이라고 믿었다. 약속 시간이 되자 카페 문이 열리고 윤서연과 4명의 아이들이 들어섰다. 떠들썩한 결혼식장이 아닌 조용한 공간에서 아이들을 제대로 마주한 것은 처음이었다. 강지우는 순간 숨을 멈췄다. 사진보다 훨씬 더 아이들은 그를 닮아 있었다. 첫째로 보이는 남자아이 커니는 벌써부터 그의 날카로운 눈매와 고집스러운 인매를 가지고 있었다. 둘째, 여자아이 하윤은 조용한 눈으로 모든 것을 관찰하는 모습이 중요한 협상 테이블에서의 그와 닮았다. 셋째, 남자아이 민주는 장난기 넘치는 표정으로 주위를 두리번거리는 모습에서 그의 어린 시절을 보는 듯했고 막내딸 서한겁을 먹은 채 엄마의 옷자락을 꼭 붙잡고 있는 모습마저도 낯선 환경에 놓였을 때에 그와 어딘가 닮아 있었다. 그는 살아있는 자신의 분신넷을 마주한 기분이었다. 평생을 통제와 이성 속에서 살아온 그의 심장이 기묘한 방식으로 술렁이기 시작했다. 와, 로봇이다. 민준이가 가장 먼저 반응했지만 아이들은 장난감을 향해 달려가지 않았다. 대신 엄마의 등 뒤로 쪼르르 모여들어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낯선 아저씨 강지훈을 쳐다볼 뿐이었다. 인사드려야지. 엄마가 얘기했던 아저씨야. 서연이 부드럽게 말했지만 아이들은 좀처럼 움직이지 않았다. 강지훈은 헛기침을 하며 어색하게 다가갔다. 그는 평생 수만 명의 군중 앞에서 연설을 해왔지만 4명의 아이들 앞에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막막했다. 이리 오렴. 너희들을 위해 준비한 선물이다. 그의 목소리는 딱딱했고 마치 부하 직원에게 지시하는 듯한 톤이었다. 아이들은 더욱더 엄마 뒤로 숨어버렸다. 거대한 장난감들은 아이들의 마음을 열기는커녕 오히려 위압감을 주는 듯했다. 강지우는 당황했다. 계획이 처음부터 어긋나고 있었다. 그는 다시 한번 이번에는 조금 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이 로봇은 최신형 모델인데. 그때 가장 앞에 서 있던 건이가 그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필요 없어요. 엄마가 장난감 많이 사줬어요. 그리고 아저씨는 나쁜 사람이에요. 아이의 단호한 말에 강지우는 말문이 막혔다. 내가 왜 나쁜 사람이지? 엄마를 울렸으니까요. 결혼식 날 아저씨 때문에 엄마가 밤에 몰래 울었어요. 건이의 말에 서연의 얼굴이 살짝 굳었다. 강지우는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기분이었다. 그날 이후 그녀가 울었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다. 그는
그녀가 강철 같은 여자라고만 생각했다. 이번에는 호기심 많아 보이던 민준이가 불쑥 질문을 던졌다. 아저씨가 우리 아빠예요. 텔레비전에서 그랬는데. 아이의 돌직구 질문에 강지우는 대답할 수 없었다. 법적으로. 그리고 아직은 감정적으로도 그는 그들의 아빠가 아니었다. 그가 머뭇거리는 사이 조용히 그를 관찰하던 하윤이가 입을 열었다. 아저씨, 거울 본 적 있어요. 민준이랑 똑같이 생겼어요. 아이들의 순수한 관찰과 질문들은 그 어떤 날카로운 비수보다도 강지훈의 폐부를 깊숙이 찔렀다. 그는 자신이 철저한 이방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지난 5년간 이 아이들은 그 없이도 서로를 의지하고 엄마를 사랑하며 그들만의 견고한 세상을 만들어왔다. 값비싼 장난감과 강지훈이라는 이름이 비집고 들어갈 틈은 없어 보였다. 그때였다. 민준이가 로봇을 구경하려다 발을 헛디뎌 넘어졌다. 으앙, 무릎이 살짝 까져 피가 맺혔. 민준이는 울음을 터뜨리며 거대한 로봇이나 아빠일지도 모르는 남자를 찾지 않았다. 오직 한 사람을 향해 팔을 뻗었다. 엄마와 윤서연은 한달음에 달려가 민준이를 안아 올렸다. 그녀는 능숙하게 아이를 달래며 가방에서 작은 구급상자를 꺼냈다. 우리 아들, 괜찮아. 엄마가 호해줄게. 그녀는 소독약을 바르고 아이가 좋아하는 캐릭터 밴드를 꺼내 무릎에 붙여주었다. 그녀의 행동은 물 흐르듯 자연스럽고 따뜻했다. 민준이는 금세 울음을 그치고 엄마의 품에 안겨 안정을 되찾았다. 강지훈은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는 세상 모든 것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믿었다. 기업도, 명예도, 사람의 마음까지도. 하지만 지금 그의 눈앞에 펼쳐진 저 순간만큼은 그가 가진 수조 원의 재산으로도 살 수 없는 것이었다. 엄마와 아이 사이의 절대적인 유대감, 지난 5년이라는 시간이 쌓아올린 사랑의 역사. 그는 처음으로 자신이 무엇을 놓쳤는지 어렴풋이 깨달았다. 그는 단지 한 여자를 잃은 것이 아니었다. 아빠라는 이름으로 불릴 수 있었던 수많은 순간들. 아이의 작은 상처를 돌보고 서툰 걸음마를 지켜보고 잠든 얼굴을 바라볼 수 있었던 그 모든 평범하지만 위대한 시간들을 통째로 잃어버린 것이었다. 만남은 그렇게 끝났다. 아이들은 끝내 그에게 마음을 열지 않았고 장난감들은 주인을 찾지 못한 채 덩그러니 남겨졌다. 강지우는 아무런 소득 없이 오히려 더 큰 혼란과 공허함만을 안고 키즈 카페를 나섰다. 돌아가는 차 안. 그는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았다. 그리고 그 얼굴 위로 자신을 경계하던 건이의 얼굴, 자신과 똑같이 생겼다던 민준이의 얼굴이 겹쳐 보였다. 회장님, 언론에는 어떻게 전달할까요? 아이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고. 김 비서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강지우는 처음으로 다른 대답을 했다. 아무것도 흘리지 마. 네, 이 만남은 없었던 일로 해. 아무 의미도 없었으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피로감이 묻어 있었다. 그는 눈을 감았다.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그는 완벽하게 패배했다. 돈과 권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그는 무력했다. 얼음 같던 그의 심장에 아주 가느다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전쟁의 양상은 이제 그가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아이들과의 실패한 만남 이후 강지훈의 세계는 그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흔들리기 시작했다. 윤서연이 던진 작은 돌멩이는 이제 거대한 파도가 되어 그의 제국 전체를 위협하고 있었다. 변화의 첫 번째 신호는 주식시장에서 나타났다. 대한민국 증권거래소의 전광판에는 YR그룹과 SJ코퍼레이션의 주가를 나타내는 파란색 하락 화살표가 선명하게 떠 있었다. 개장과 동시에 두 회사의 주식은 동반 폭락했다. 오늘도 양대 그룹의 주가가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불거진 강지훈 회장의 사생활 스캔들이 보상하며 오너리스크로 부상하며 투자 심리가 급격히 위축된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 채널의 앵커들은 연일 이 사태를 주요 뉴스로 다루었다. 세기의 결합이라 불리던 두 기업의 M&A는 이제 불확실성의 상징이 되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자금을 회수하기 시작했고 개인 주주들의 원성이 담긴 글들이 주식 포럼을 뒤덮었다.
수조 원의 기업 가치가 며칠 만에 공중으로 증발해버렸다. 위기는 외부에서만 온 것이 아니었다. YR그룹 본사 이사회 회의실의 공기는 그 어느 때보다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다. 강지훈은 언제나처럼 회의를 주재했지만 평소와 같은 절대적인 복종과 경외의 분위기는 사라진 지 오래였다. 평생을 YR그룹에 몸담아온 백발의 사회이사가 침묵을 깨고 입을 열었다. 회장님, 더 이상 좌시할 수만은 없는 문제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날이 서 있었다. 회장님의 개인적인 스캔들 때문에 우리가 수년간 공들여온 아랍에미리트 국부펀드와의 10조 원 규모 투자 유치 계약이 보류되었습니다. 그들은 그룹의 안정성과 도덕성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태를 어떻게 책임지실 겁니까? 날카로운 지적에 다른 이사들도 하나둘 동조하기 시작했다. 맞습니다. 회장님을 믿고 따랐지만 이번 일은 그룹의 근간을 흔드는 일입니다. 언론 대응도 실패했습니다. 어째서 일개 싱글맘에게 여론전에서 이렇게까지 밀리고 있는 겁니까? 강지호는 굳은 얼굴로 이사들의 반란에 가까운 발언들을 들었다. 과거 같았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의 카리스마와 실적 앞에서 모두가 숨을 죽였다. 하지만 지금 그의 가장 강력한 무기였던 완벽한 통제력이 흔들리자 숨어있던 이빨들이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다. 모든 것은 제 통제하에 있습니다. 강지훈은 차갑게 대답했다.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오면 모든 논란은 끝날 겁니다. 근거 없는 소문에 흔들리지 마시고 각자 업무에나 충실하십시오. 그는 여전히 오만한 황제처럼 말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스스로도 감지할 수 있는 미세한 불안감이 섞여 있었다. 이사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불신과 의심이 가득했다. 그의 제국에 처음으로 균열이 가기 시작한 순간이었다. 압박은 약혼녀였던 오수진에게서도 들어왔다. 그녀는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를 걸어 울고 소리치며 그를 비난했다. 강지훈 씨, 대체 언제까지 이 꼴을 봐야 해? 친구들 보기 창피해서 집 밖에 나갈 수도 없어. 그 여자랑 애들 당장 처리하지 못해. 그녀의 히스테리는 더 이상 그에게 어떤 감흥도 주지 못했다. 오히려 그의 인내심을 갉아먹을 뿐이었다. 그는 처리할 것이라는 짧은 대답만 남기고 전화를 끊어버렸다. 하지만 가장 강력한 압박은 SJ 코퍼레이션의 오 회장에게서 왔다. 그는 더 이상 예비장인이 아니었다. 냉혹한 비즈니스 파트너이자 호시탐탐 YR그룹의 약점을 노리는 경쟁자일 뿐이었다. 두 사람은 신라호텔의 은밀한 프라이빗 룸에서 마주 앉았다. 오 회장은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로 던지듯 내려놓았다. 강 회장, 이게 지난 일주일간 우리 SJ가 입은 손실액이야. 시가총액으로 거의 2조 원이 날아갔어. 자네, 회사도 별반 다르지 않겠지.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담겨 있었다. 나는 내 딸의 결혼식을 망친 것보다 내 회사의 주가가 반토막 난 것에 더 화가 나는 사람이야. 알겠나? 이 스캔들을 이런 식으로 질질 끌어서 대체 뭘 얻겠다는 건가? 그 여자와 아이들이 정말 자네 씨가 맞든 아니든 이제 그건 중요하지 않아. 이 사태를 해결하지 못하면 자네는 YR그룹의 총수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만 증명될 뿐이야. 오 회장은 지훈에게 최후통첩을 날렸다. 일주일 주겠네? 그 안에 이 문제를 깨끗하게 처리해. 아이들의 친권이든 그 여자의 입이든 돈으로 막든 법으로 막든 수단과 방법은 가리지 않겠네. 만약 그때까지도 해결하지 못한다면 우리 SJ는 이번 합병 계약을 전면 재검토할 수밖에 없어. 그것은 단순한 협박이 아니었다. YR그룹의 미래가 걸린 선언이었다. 강지훈은 마침내 자신이 사면 초가에 빠졌다는 것을 인정해야 했다. 그날 밤 그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평창동 본가로 향했다. 그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어머니 윤 회장의 싸늘한 눈빛이었다. 꼬리말이 아니구나. 그녀는 아들의 지친 얼굴을 보며 혀를 찼다. 내가 처음부터 말했지. 그 계집애는 평범한 애가 아니라고. 독사 같은 년이야. 5년 전에 돈 몇 푼 쥐어주고 쫓아낼 게 아니라 아예 싹을 잘라버렸어야 했는데. 윤 회장의 눈빛이 섬뜩하게 빛났다. 그녀는 아들의 실패를 질책하는 동시에 더러운 일을 처리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다. 지훈아, 점잖은 방법으로는 이미 늦었다. 여론전에서도 졌고
그 애어미는 생각보다 훨씬 더 영악해. 이제는 다른 방법을 써야 할 때야. 다른 방법이라니요. 전쟁에서는 반칙도 기술이야. 상대방의 가장 약한 고리를 부숴버려야지. 윤 회장은 아들에게 가까이 다가와 뱀처럼 속삭였. 그 계집애의 약점이 뭘까? 돈 아니. 이미 돈으로는 안 된다는 걸 확인했지. 그렇다면 남은 건 하나뿐이야. 바로 그 애송이 네 말이. 강지훈의 눈빛이 흔들렸다. 아이들은 건드리지 마십시오. 멍청한 놈 아직도 정에 이끌리는 거냐. 그 아이들은 네 자식이 아니라 네, 왕국을 무너뜨리러 온 적군이야. 적을 무너뜨리기 위해선 그들의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아 무력하게 만들어야지. 엄마로서의 자격을 박탈해버리는 거야. 윤 회장의 계획은 잔인하고 교활했다. 윤서연을 경제적으로 무능하고 도덕적으로 문란하며 아이를 키울 자격이 없는 엄마로 만드는 것. 그렇게 해서 친권과 양육권을 빼앗아 온다면 그녀는 모든 것을 잃고 무너져 내릴 것이라는 계산이었다. 강지훈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어머니의 방식이 비열하다는 것을 알았지만 다른 대안이 없다는 것도 알았다. 이 사회, 오 회장, 그리고 자신의 자존심까지 모든 것이 그를 벼랑 끝으로 몰고 있었다. 그는 다시 혼자가 된 자신의 집무실로 돌아왔다.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화려하게 펼쳐져 있었지만 그의 눈에는 들어오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쌓아올린 제국이 자신이 버렸던 과거에 의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음을 직감했다. 그는 오랫동안 고민에 잠겼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을 내렸다. 그의 눈빛에서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인간적인 고뇌의 흔적이 사라지고 다시 얼음 황제의 냉혹함만이 남았다. 살아남기 위해서, 제국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이제 악마와도 손을 잡아야 했다. 강지훈이 침묵의 동의를 한 그날 이후 윤서연을 향한 YR그룹의 반격은 비열하고 조직적으로 시작되었다. 그들의 목표는 단 하나. 윤서연을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완벽하게 고립시켜 엄마로서의 자격을 빼앗는 것이었다. 총지휘는 윤 회장이 맡았고 YR그룹의 법무팀과 위기관리팀이라는 이름의 그림자 조직이 그녀의 숨통을 조여왔다. 첫 번째 공격은 그녀의 생계수단을 끊는 것이었다. 서연은 지난 몇 년간 아이들을 돌보는 틈틈이 프리랜서 데이터 분석가로 일하며 생계를 유지해왔다. 하지만 어느 날 아침 가장 큰 거래처였던 IT 스타트업 대표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다. 윤 대리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 회사의 최대 투자사가 YR그룹 캐피탈인 건 아시죠? 그쪽에서 윤 대리님과의 계약을 즉시 해지하지 않으면 투자를 전면 철회하겠다고 통보해왔습니다. 저희 같은 작은 회사가 버틸 힘이 없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일방적인 계약 해지 통보였다. 그날 오후 그녀가 아르바이트를 하던 다른 회사들에서도 비슷한 연락이 연이어 도착했다. YR그룹에 보이지 않는 손이 그녀의 모든 돈줄을 막아버린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법원으로부터 그녀의 모든 은행 계좌가 가압류되었다는 통지서가 날아들었다. YR그룹이 결혼식 파탄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명예훼손을 명목으로 소송을 제기하며 취한 조치였다. 그녀는 하루아침에 무일푼 신세가 되었다. 두 번째 공격은 그녀의 인격을 파괴하는 것이었다. 며칠 뒤 한 인터넷 연예 매체에서 자극적인 제목의 단독 기사를 터뜨렸다. 충격 제보 윤서연, 과거 상습적으로 아이들 방치, 이웃 주민 증언 확보. 기사에는 서연이 과거에 살던 동네에 익명 이웃과의 인터뷰가 실려 있었다. 그 이웃은 윤서연 씨가 밤늦게 아이들만 남겨두고 외출하는 것을 여러 번 목격했다며 아이들 울음소리가 밤새 들려 경찰에 신고할 뻔한 적도 있다고 주장했다. 기사와 함께 서연이 동네 편의점에서 맥주 몇 캔을 사서 나오는 모습이 찍힌 파파라치 사진이 첨부되었다. 아이들을 재우고 난 뒤 힘든 하루를 위로하기 위해 마셨던 맥주가 아이들을 방치하고 술이나 마시는 부도덕한 엄마의 증거로 둔갑한 순간이었다. 기사는 완벽한 거짓과 악의적인 왜곡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대중들은 자극적인 내용에 쉽게 선동되었다.
겨우 동정론으로 돌아서던 여론은 다시 한번 그녀에게 등을 돌렸다. YR그룹은 이 기사를 근거로 법원에 아이들에 대한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과 친권 및 양육권 변경 소송을 제기했다. 법적으로 그녀와 아이들을 떼어놓으려는 잔인한 수순이었다. 서연아, 이건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야. 당장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고 저 제보자라는 사람도 무고죄로 고소해야 해. 최민혁 변호사는 분노했지만 서연은 담담했다. 소용없어. 민혁아, 저들은 우리가 반박할수록 더 자극적인 거짓말을 만들어낼 거야. 이건 진실 싸움이 아니야. 누가 더 지치지 않고 버티느냐의 싸움이지. 그녀는 두려웠지만 겉으로는 평정을 잃지 않으려 애썼다. 하지만 그녀를 진짜 절망으로 몰아넣은 사건은 며칠 뒤에 일어났다. 그날 밤 최민혁 변호사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늦게까지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다. 그는 YR그룹이 5년 전 서연의 가족에게 돈을 건넸던 시점에 자금 흐름을 추적하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한 참이었다. 그는 흥분된 목소리로 서연에게 전화를 걸었다. 서연아, 뭔가 찾은 것 같아. YR그룹의 비자금과 관련이 있을지도 몰라. 이 돈의 진짜 출처만 밝혀내면 윤 회장이 너에게 돈을 준 이유가 순수한 지원이 아니었다는 걸 증명할 수 있어. 이건 판을 뒤집을 수 있는 카드야. 정말이야. 민혁아, 조심해. 그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걱정 마. 자료는 전부 클라우드에 백업해뒀어. 내일 아침에 만나서 자세히 얘기하자. 전화를 끊고 최민혁은 서류를 챙겨 사무실을 나섰. 늦은 시간이라 지하 주차장은 텅 비어 있었다. 그가 자신의 차로 다가가는 순간 구석에 숨어있던 검은색 세단이 헤드라이트를 번쩍 켜며 굉음과 함께 그를 향해 돌진했다. 피할 시간조차 없었다. 끼, 쿵, 날카로운 타이어 마찰음과 둔탁한 충격음이 주차장에 울려 퍼졌다. 검은 세단은 잠시 멈칫하는가 싶더니 이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어둠 속으로 빠르게 사라졌다. 최민혁은 차가운 주차장 바닥에 쓰러져 의식을 잃었다. 그의 옆에는 YR그룹의 비자금 내역이 담긴 서류들이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다. 새벽녘 병원 응급실. 윤서연은 하얗게 질린 얼굴로 수술실 앞을 지키고 있었다. 최민혁은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다리가 부러지고 머리에 심한 충격을 받아 중태였다. 경찰은 단순한 뺑소니 사고로 잠정 결론 내렸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것은 사고를 가장한 명백한 경고이자 살인 미수였다. 그들은 선을 넘었. 그들은 이제 진실을 밝히려는 사람의 목숨까지 위협하기 시작했다. 의식을 찾은 최민혁은 링거를 꽂은 팔로 힘겹게 그녀의 손을 잡았다. 서연아, 미안하다. 내가 더 조심했어야 했는데. 아니야. 민혁아, 아무 말도 하지 마. 내 잘못 아니야. 서연은 눈물을 참으며 그의 손을 마주 잡았다. 그들이 내 사무실에서 서류를 가져갔어. 하지만 클라우드 비밀번호는. 최민혁은 힘겹게 말을 이어가다 다시 의식을 잃었다. 서연은 그의 곁에서 밤을 새웠다. 그녀의 머릿속은 지옥과도 같았다. 자신 때문에, 자신이 시작한 이 싸움 때문에 유일한 친구가 목숨을 잃을 뻔했다. 만약 그가 잘못되기라도 한다면 그녀는 평생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그녀는 처음으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YR그룹이라는 거대한 괴물과 싸우는 것은 무모한 짓이었을까? 아이들을 지키려다 오히려 더 큰 위험에 빠뜨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 늦은 밤, 그녀는 병원에서 나와 텅 빈 집으로 돌아왔다. 아이들은 이웃집 아주머니가 잠시 돌봐주고 있었다. 식탁 위에는 YR그룹이 보낸 소송 서류들이 쌓여 있었다. 그녀는 그 서류들을 노려보았다. 항복하고 모든 것을 끝내고 아이들과 함께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도망쳐버릴까? 그때 그녀의 눈에 아이들이 그린 가족 그림이 들어왔다. 그림 속에서 네 아이는 해맑게 웃고 있었다. 그녀는 아이들의 얼굴을 떠올렸다.
그리고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던 최민혁의 모습을 떠올렸다. 그녀의 안에서 무언가 단단한 것이 부서지는 소리가 났다. 그것은 두려움이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이 부서진 자리에서 차가운 분노가 불길처럼 솟아올랐다. 그들은 그녀를 공격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의 모성애를 공격했고 그녀의 친구를 공격했으며 그녀의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을 공격했다. 여기서 물러선다면 그녀는 평생 그들의 노예로 살아야 할 것이고 그녀의 아이들 또한 부도덕한 엄마의 자식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아야 할 것이다. 그녀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고통이 오히려 그녀의 정신을 맑게 했다. 항복은 없다. 이제 이것은 더 이상 단순한 진실 공방이나 양육권 싸움이 아니었다. 이것은 생존을 위한 전쟁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방어만 하지 않을 것이다. 그녀 또한 그들의 가장 아픈 곳을 찔러 숨통을 끊어놓을 것이다. 그녀는 결심했다. 최민혁이 목숨을 걸고 지키려 했던 그 증거를 자신의 손으로 찾아내고야 말겠다고. 그리고 그 증거로 강지은과 윤 회장 그리고 YR그룹이라는 거대한 제국을 그들의 발 아래에서부터 무너뜨려 버리겠다고. 그녀의 눈빛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도끼와 결의로 불타고 있었다. 최민혁이 쓰러진 후 윤서연은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았다. 슬픔에 잠겨있을 시간도 분노에 몸을 떨 시간도 없었다. 적들은 이미 그녀의 목숨을 노리고 있었고 법과 언론은 그들의 편이었다. 그녀에게 남은 유일한 무기는 최민혁이 목숨을 걸고 지키려 했던 진실뿐이었다. 그녀는 경찰의 수사라인이 거친 최민혁의 사무실로 향했다. 사무실은 뺑소니범을 쫓던 강도가 휩쓸고 간 것처럼 위장되어 처참했다. 서류들은 찢겨 바닥에 흩어져 있었고 컴퓨터 하드디스크는 파손되어 있었다. 범인들은 최민혁이 가진 모든 증거를 물리적으로 파괴하려 했던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윤서연의 진짜 능력을 과소평가했다. 그녀는 찢어진 서류 더미나 부서진 컴퓨터 조각에 연연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은 최민혁의 책상 아래 교묘하게 숨겨져 있던 외장 하드디스크를 향해 있었다. 최민혁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모든 자료를 암호화하여 백업해두는 습관이 있었다. 그녀는 외장하드를 자신의 임시 사무실로 가져왔다. 노트북에 연결하자 화면에는 복잡한 암호 입력창이 나타났다. 군사작전 수준의 7중 보안 암호화. 일반적인 해커라면 몇 달이 걸려도 뚫기 힘든 철옹성이었다. 하지만 윤서연은 평범한 해커가 아니었다. 그녀는 한때 대한민국 최고의 금융보안 시스템을 설계했던 데이터 분석 전문가였다. 그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기 시작했다. 화면에는 수만 줄의 코드가 폭포수처럼 흘러내렸다. 그녀는 잠도 자지 않고 먹지도 않고 오직 암호의 벽을 부수는 데에만 몰두했다. 그것은 그녀와 YR그룹의 그림자 조직 사이에 벌어지는 보이지 않는 전쟁이었다. 꼬박 이틀 밤낮이 흐른 뒤 마침내 ACCESS Granted라는 녹색 문구가 화면에 떠올랐다. 그녀는 마른 입술을 핥으며 떨리는 손으로 폴더를 열었다. 그 안에는 최민혁이 정리해둔 YR그룹의 5년 전 내부 회계 자료와 자금 흐름 분석 데이터가 고스란히 들어있었다. 그녀는 괴물 같은 집중력으로 데이터를 분석하기 시작했다. 수백만 개의 숫자와 거래 내역 속에서 그녀는 최민혁이 말했던 이상한 점을 찾아 헤맸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의 눈이 한 곳에 멎었다. 베리타스 캐피털. 진실이라는 뜻의 라틴어를 이름으로 가진 페이퍼 컴퍼니였다. 이 회사는 YR그룹의 비자금을 관리하는 창구로 의심되는 유령 회사였다. 그리고 그녀가 강지훈과 헤어졌던 바로 그날 이 회사에서 거액의 자금이 인출된 기록이 있었다. 그녀가 윤 회장에게서 위자료 명목으로 받았던 돈의 무려 20배에 달하는 금액이었다. 그녀의 심장이 거칠게 뛰기 시작했다. 자신에게 온 돈을 제외한 나머지 돈은 어디로 갔을까? 그녀는 자금의 흐름을 역추적했다. 돈은 여러 개의 차명 계좌를 거치며 세탁된 뒤 최종적으로 두 곳으로 흘러들어갔다. 한 곳은 이지스 솔루션이라는 이름의 보안 컨설팅 회사. 하지만 업계에서는 기업의 더러운 문제를 처리해주는 해결사로 더 유명한 곳이었다. 불법 사찰, 여론 조작,
약점 수집 등을 전문으로 하는 악명 높은 회사. 그녀를 미행하고 거짓 증인을 만들고 최민혁을 공격한 배우가 바로 이곳일 확률이 높았다. 그리고 나머지 한 곳은 박동진이라는 개인의 계좌였다. 처음 보는 이름이었다. 그녀는 인터넷 검색과 과거 인맥을 총동원해 박동진이라는 남자의 신원을 파악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몇 시간 뒤 그녀는 모니터 앞에서 얼어붙었다. 화면에는 5년 전 강지훈이 어머니에게서 받았던 바로 그 사진 속의 남자가 있었다. 그녀와 카페에서 웃으며 이야기하던 윤 회장이 고용했던 바로 그 배우. 모든 조각이 맞춰지고 있었다. 윤 회장은 비자금을 이용해 해결사를 고용하고 배우를 매수해 자신과 강지훈의 관계를 파탄낸 것이었다. 이것은 단순한 이별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을 파괴하기 위해 치밀하게 설계된 범죄였다. 이제 그녀에게는 증거를 완성할 마지막 조각, 박동진의 증언이 필요했다. 그녀는 박동진이 현재 강화도에서 작은 펜션을 운영하며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그를 만나는 것은 위험한 일이었다. 이지스 솔루션의 감시가 여전히 그녀의 주위를 맴돌고 있을지도 몰랐다. 그녀는 아이들을 믿을 수 있는 이웃에게 잠시 맡기고 평범한 관광객으로 위장한 채 강화도로 향했다. 낡은 모자를 눌러쓰고 인적이 드문 시간에 그의 펜션을 찾았다. 한때 배우 지망생이었던 박동진은 이제 평범한 중년 남자가 돼 있었다. 그는 갑자기 나타난 윤서연을 보고 귀신이라도 본 듯 사색이 되었다. 누구? 시죠. 5년 전 청담동 호텔 카페에서 저와 함께 차를 마셨던 분이시죠. 박동진 씨. 서연의 차분한 목소리에 박동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군요. 사람 잘못 보셨습니다. 그는 발뺌하며 문을 닫으려 했다. 하지만 서연은 그의 손보다 빨랐다. 그녀는 그에게 A사 용지 한 장을 내밀었다. 그곳에는 5년 전 베리타스 캐피탈에서 그의 계좌로 거액이 입금된 내역이 정확히 찍혀 있었다. 이 돈, YR그룹 비자금 계좌에서 나온 돈이더군요. 불법 자금 수수, 세금 포탈, 위증교사. 제가 이걸 검찰에 넘기면 박동진 씨의 남은 인생은 감옥에서 보내게 될 겁니다. 박동진은 그 자리에 주저앉을 듯 비틀거렸다. 제발 살려주세요. 저는 그냥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윤 회장님이. 그는 지난 5년간 죄책감과 두려움 속에서 살아왔. 서연은 그의 나약한 눈빛을 보며 그를 협박하는 대신 다른 제안을 했다. 박동진 씨를 처벌하고 싶지 않아요. 저도 그저 진실을 밝히고 제 아이들을 지키고 싶을 뿐입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모든 사실을 증언해 주시면 박동진 씨가 받을 처벌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지고 최선을 다해 선처를 받도록 돕겠습니다. 박동진은 한참을 고뇌했다. YR그룹의 보복이 두려웠지만 이대로 사는 것도 지옥이긴 마찬가지였다. 그는 마침내 무언가 결심한 듯 떨리는 손으로 집 안으로 들어가 낡은 USB 하나를 가져왔다. 이건 당시 윤 회장님의 지시를 제게 전달했던 비서실 직원이 준 겁니다. 그 사람 얼마 뒤에 억울하게 해고당했어요. 그러면서 언젠가 자신의 복수를 위해 쓸모가 있을 거라며 이걸 제게 맡겼습니다. 저는 무서워서 열어보지도 못했습니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USB를 건네받았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이것이 바로 모든 것을 끝낼 수 있는 결정적 증거. 스모킹건일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다. 그녀는 서울로 돌아오자마자 USB를 노트북에 꽂았다. 안에는 단 하나의 음성 파일이 들어있었다. 그녀는 마우스를 클릭했다. 스피커에서 5년 전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오, 회장님. 너무 걱정 마세요. 지훈 이 녀석. 지금은 저 애한테 콩깍지가 신 것 같지만 사랑이란 건 믿음이 깨지면 증오로 변하는 법입니다. 바로 윤 회장의 목소리였다. 사진 몇 장이랑 돈 봉투 하나면 충분합니다. 지훈이는 자기가 사랑했던 여자에게 배신당했다고 믿게 될 거고 저 아이는 제 부모와 지훈이를 지키기 위해 스스로 떠나게 될 겁니다. 완벽한 시나리오죠. 오, 회장의 탐욕스러운 웃음소리가 이어졌다. 역시 윤 회장님은 대단하시군요.
그럼 우리 수진이와 지훈이의 결혼, 그리고 두 회사의 미래를 위해 건배할까요?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두 사람이 어떻게 음모를 꾸몄는지, 어떻게 강지훈을 속였는지, 그리고 어떻게 자신의 인생을 망가뜨렸는지. 서연은 눈을 감았다.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5년간의 억울함과 고통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눈물이었다. 하지만 그것은 절망의 눈물이 아닌 승리를 예감하는 환희의 눈물이었다. 사냥은 끝났다. 이제 그녀의 손에는 YR그룹이라는 거대한 제국의 심장을 꿰뚫을 수 있는 가장 날카로운 창이 들려 있었다. 그녀는 눈물을 닦고 휴대폰을 들었다. 그리고 한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는 YR그룹의 소액주주 대표이자 오랫동안 강지훈의 독단적인 경영에 반기를 들 기회를 엿보고 있던 야심가였다. 여보세요. 차진우 대표님, 접니다. 윤서연입니다. 강지훈 회장을 끌어내릴 수 있는 아주 재미있는 걸 손에 넣어서요. 혹시 관심 있으신가요? 전면전의 시간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방어하거나 숨지 않을 것이다. 이제 그녀가 공격할 차례였다. 윤서연이 소액주주 대표 차진우와 손을 잡았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대한민국 재계는 발칵 뒤집혔다. 차진우는 즉시 법원에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를 신청했고 오너리스크로 인한 기업가치 훼손을 명분으로 강지훈 회장 해임안을 긴급 안건으로 상정했다. 날짜는 유전자 검사 결과 발표일 바로 다음 날로 잡혔다. YR그룹의 운명을 결정할 심판의 날이었다. 강지훈과 윤 회장은 코웃음을 쳤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압도적인 의결권 지분으로 소액주주들의 반란을 가볍게 짓뭉갤 수 있다고 확신했다. 강지훈은 여전히 이 모든 것을 윤서연이 배후에서 조종하는 아마추어적인 복수극 정도로 치부했다. 그는 그녀가 가진 진짜 무기가 무엇인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다. 결전의 날, YR그룹 본사 대강당, 임시 주주총회가 열리는 이곳은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 수백 명의 주주들과 이사진, 그리고 수백 명의 기자들이 몰려들어 발 디딜 틈이 없었다. 단상 중앙에는 강지훈이, 그의 옆에는 어머니 윤 회장이 얼음 조각처럼 차가운 얼굴로 앉아 있었다. 그들의 표정에는 여전히 승리자의 오만함이 서려 있었다. SJ코퍼레이션의 오 회장 부녀도 주요 주주 자격으로 참석해 착잡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총회가 시작되고 소액주주 대표 차진우가 먼저 단상에 올랐다. 그는 파워포인트 자료를 띄우며 강지훈 회장의 스캔들 이후 YR그룹의 주가가 얼마나 폭락했는지, 얼마나 많은 계약이 파기되었는지를 조목조목 짚었다. 날카롭고 논리적인 공격이었다. 하지만 YR그룹의 법무팀은 노련했다. 그들은 일시적인 주가 하락은 모든 기업이 겪는 성장통이라며 오히려 이번 기회를 통해 그룹의 위기관리 능력을 증명했다고 반박했다. 양측의 팽팽한 공방이 오가며 분위기는 점점 YR그룹에게 유리하게 흘러가는 듯했다. 강지훈 측의 지분율이 워낙 막강했기 때문이었다. 강지훈이 승리를 예감하며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띄우는 순간 차진우 대표가 비장의 카드를 꺼내들었다. 주주 여러분, 지금까지는 숫자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은 숫자가 아닌 신뢰와 도덕성의 문제입니다. 그 근원에 대해 증언해 주실 특별한 분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강당의 모든 시선이 연단을 향했다. 뒷문이 열리고 모두가 숨을 죽였다. 그곳에는 단정하지만 흔들림 없는 모습의 윤서연이 서 있었다. 저 여자가 여길 왜? 강지훈의 얼굴이 처음으로 굳어졌다. 윤 회장과 오 회장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다. 장내는 벌집을 쑤신 듯 소란스러워졌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져나왔다. 윤서연은 그 모든 소란을 뚫고 당당하게 연단에 섰다. 그녀는 더 이상 숨거나 도망치지 않았다. 괴물의 심장부로 직접 걸어 들어온 것이다. 그녀는 감정에 호소하지 않았다. 떨리는 목소리로 동정을 구하지도 않았다. 그녀는 마치 한 편의 보고서를 발표하는 유능한 분석가처럼 차분하고 논리적으로 입을 열었다. 주주 여러분, YR그룹의 위기는 강지훈 회장의 사생활 문제가 아닙니다. 그룹의 비자금을 이용해 한 개인의 삶을 파괴하고 증거를 조작하며 진실을 은폐해
온 YR그룹의 비윤리적인 경영 시스템 그 자체입니다. 그녀의 말과 동시에 뒤쪽 대형 스크린의 자료들이 하나씩 떠오르기 시작했다. 베리타스 캐피탈의 자금 흐름도 그 돈이 이지스 솔루션과 배우 박동진에게 흘러들어갔네요. 그리고 이지스 솔루션이 최민혁 변호사에 대한 사고를 유발했다는 정황 증거까지. 그녀가 밤을 새워 분석하고 정리한 모든 진실이 눈앞에 펼쳐졌다. 장내는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주주들의 얼굴에는 경악과 분노가 서리기 시작했다. 모든 증거 제시가 끝났을 때 윤 회장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거짓말 전부 저 여자가 돈을 노리고 꾸며낸 소설입니다. 다만고 저런 근본도 없는 여자의 말을 어떻게 믿는단 말입니까? 파락에 가까운 고함이었다. 하지만 윤서연은 기다렸다는 듯 침착하게 그녀를 바라보았다. 소설이라고 하셨습니까? 윤영숙 회장님. 그렇다면 이 소설의 원작자가 직접 낭독하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그녀는 작은 녹음기 재생 버튼을 눌렀다. 다음 순간 당당 전체에 5년 전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오 회장님, 너무 걱정 마세요. 지훈이 녀석. 지금은 저 애한테 콩깍지가 씌인 것 같지만 사랑이란 건 믿음이 깨지면 증오로 변하는 법입니다. 하지, 윤 회장의 목소리였다. 자신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오자 그녀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사진 몇 장이랑 돈 봉투 하나면 충분합니다. 완벽한 시나리오죠. 역시 윤 회장님은 대단하시군요. 그럼 우리 수진이와 지은이의 결혼, 그리고 두 회사의 미래를 위해 건배할까요? 오 회장의 목소리까지 모든 음모의 전말이 담긴 빼도 박도 못할 증거였다. 강당은 이제 침묵을 넘어 충격과 경멸의 공기로 가득 찼다. 오 회장은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의자에 쓰러지듯 주저앉았다. 오수진은 비명을 지르며 얼굴을 감쌌다. 윤 회장은 아니야. 아니야라고 중얼거리며 뒷걸음질 쳤지만 이미 그녀의 편은 아무도 없었다. 모든 시선은 한 사람, 강지훈에게로 향했다. 그는 단상 위에서 미동도 없이 서 있었다. 그의 얼굴은 분노도 슬픔도 아닌 완벽한 무모의 상태였다. 그는 녹음 내용을 들으며 지난 5년간 자신을 지배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음을 깨달았다. 그가 증오했던 윤서연의 배신, 그것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가 믿었던 어머니의 사랑, 그것은 아들의 행복이 아닌 기업의 이익을 위한 잔인한 계략일 뿐이었다. 그가 선택했던 오수진과의 결혼, 그것은 사랑이 아닌 탐욕스러운 거래의 결과물이었다. 그는 가해자가 아니었다. 동시에 완벽한 피해자도 아니었다. 그는 진실을 외면하고 사랑했던 여자를 의심하고 오만함에 빠져 스스로를 괴물로 만든 이 모든 비극의 공모자였다. 그의 시선이 연단 위에 윤서연에게로 향했다. 처음으로 그는 그녀를 제대로 마주보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승자의 희열이나 복수의 만족감이 없었다. 그저 깊이를 알 수 없는 슬픔과 이 모든 것을 끝내야만 했던 자의 지독한 피로감만이 담겨 있었다. 그 눈빛 앞에서 그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초라했는지를 깨달았다. 차진우 대표가 마이크를 잡고 엄숙하게 외쳤다. 이제 강지훈 회장 해임안에 대한 표결을 시작하겠습니다. 결과는 보나 마나였다. 윤 회장과 오 회장의 음모가 만천하에 드러난 이상 그 누구도 더 이상 강지훈의 편에 서지 않을 것이다. 강지훈은 표결이 시작되기 전 스스로 움직였다. 그는 마이크 앞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잠시 침묵한 뒤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그것은 그가 5년 만에 처음으로 내뱉는 그의 진짜 목소리였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는 윤서연을 바라보며 말했다. 모든 책임을 지고 오늘부로 YR그룹 회장직에서 물러나겠습니다. 그 한마디를 끝으로 그는 스스로 단상에서 내려왔다. 수많은 기자들이 그에게 달려들었지만 그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사람처럼,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사람처럼 텅 빈 눈으로 강당을 걸어나갔다. 한때 대한민국 재기를 호령했던 젊은 황제 강지훈의 시대는 그렇게 막을 내렸다. 진실의 무게 앞에서
그의 화려했던 제국은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다. 심판의 날은 그렇게 끝이 났다. 강지훈이 스스로 회장직에서 물러난 임시주주총회는 대한민국 재계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사건으로 기록되었다.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변했다. 폭풍에 후폭풍은 거셌다. 언론은 연일 YR그룹의 추악한 민낯을 대서특필했다. 윤서연이 공개한 녹취록과 자금 흐름 내역을 바탕으로 검찰 수사가 시작되었다. 윤영숙 명예회장은 그룹 비자금 조성 및 횡령, 증거 조작, 살인, 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되었다. 한때 재계의 여왕으로 군림했던 그녀는 차가운 구치소에서 초라한 죄수복을 입은 신세가 되었다. SJ코퍼레이션의 오 회장 일가도 몰락을 피하지 못했다. 음모의 공범이었던 오 회장은 검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이로 인해 SJ코퍼레이션의 주가는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폭락했다. YR그룹과의 합병 계약은 당연히 공식적으로 파기되었고, 오수진은 세기의 악녀라는 오명을 쓴 채 대중의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졌다. 법원은 며칠 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유전자 검사 결과를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결과는 99% 친자 일치. 법원은 네 아이들이 강지훈의 법적인 자녀임을 판결하고 그들의 상속권과 그동안 받지 못했던 양육비 일체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5년간의 싸움은 마침내 윤서연의 완벽한 승리로 끝이 났다. 6개월 후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는 경기도의 한적한 전원주택. 넓은 잔디마당에서 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건아, 거기 말고 이쪽으로 패스해야지, 하윤아. 그만 쫓아와, 내가 먼저 골이 날 거야. 아이들은 그 사이 훌쩍 자라 있었다. 더 이상 낯선 세상에 주눅들지 않았다. 얼굴에는 그늘 한 점 없이 밝고 건강한 에너지가 넘쳤다. 얘들아, 간식 먹을 시간이다. 테라스에서 윤서연이 아이들을 불렀다. 그녀의 얼굴에도 지난 몇 달간의 긴장감과 피로 대신 평온하고 부드러운 미소가 자리 잡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위태로운 싱글맘이 아니었다. 주주총회 이후 그녀는 YR그룹의 경영권에 일절 관여하지 않았다. 그녀가 원했던 것은 복수나 지배가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대신 그녀는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확보된 자산을 관리할 신탁을 설립하고 자신은 작은 데이터 컨설팅 회사를 차렸다. SY 데이터 솔루션. 그녀의 이름을 건 그녀만의 새로운 시작이었다. 그녀의 뛰어난 실력은 금세 입소문을 탔고 회사는 빠르게 성장하며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는 온전한 자신의 힘으로 아이들과의 행복을 지켜나가고 있었다. 띵동 초인종 소리에 현관으로 나가자 배달기사가 커다란 상자 하나를 내밀었다. 발신인의 이름은 없었다. 그녀는 고개를 갸웃하며 상자를 거실로 가져와 열어보았다. 상자 안에는 정성스럽게 포장된 4개의 선물이 들어있었다. 그리고 작은 카드 한 장이 놓여 있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카드를 열었다. 그 안에는 조금은 서툴지만 힘이 느껴지는 손글씨가 적혀 있었다. 나의 아이들에게 5번째 생일을 축하한다. 아버지가 얼설 강지훈이었다. 그는 주주총회 이후 모든 것을 내려놓고 홀연히 사라졌다. 검찰 조사를 받았지만 모든 범죄의 주범이 어머니 윤 회장으로 밝혀져 기소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그는 스스로에게 사회적 유배를 선고했다. 언론도 그 누구도 그의 행방을 알지 못했다. 서연은 잠시 카드를 내려다보았다.